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를 써서 지금 70조가 넘는 네. 엄청난 지금 자금을 쏟아부어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데도 거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에 거의 정점으로 가듯이 네.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리치고 AI 시세를 보니까 네. 6월 달부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서울의 각 지역별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원래는 반등이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나왔는데 네. 서초구나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잘 나가는 지역들은 네.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강서구 이런 지역들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폭이 크네요, 게다가.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6월 달에 물론 아직 6월에 실거래가 다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은 막 뭐 한 달 새에 호가가 1억이 뛰었네, 뭐 지금 막 전부 다 불이 붙었네, 이것만 보면은 네. 지금 막 엄청나게 불장인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거래가 조금 더 과거보다 더 많이 붙었다는 설이 있던데. 아,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분석을 이것도 해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월별 거래량 차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네. 자, 보시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요. 제일 불장 때 21년도 불장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늘었네. 네, 21년에 불장 7월 달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 네.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네. 고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 저 때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때 주식시장에서 거래 확 트는 것처럼 똑같은 거는 맞아요.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고 막 흥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3년만 놓고 보면 그런데 네. 자, 얘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많이 는 게 지금 이 정도예요. 많이 는 게. 네. 그리고 서울의 대세 상승장은 이때였고요. 대세 상승장들은 확실히 거래량이 많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써서 네.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까지 써서 지금 거래를 불붙이고 있는데도 네. 연도별로 보잖아요. 어때요? 거래량이 처참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 과거에도 2009년에도 네.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세게 들어왔었는데 네. 이때는 거래량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데드캣 바운스였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를 써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70조가 넘는 네. 엄청난 지금 자금을 쏟아부어서 네.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서 지금은 부동산 2030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만큼 뭐냐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처참한 상황이다. 네. 물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아니 지금은 취득세를 묶어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못 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하죠. 반대로 뭐예요? 예전에 없던 특례 정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베네핏을 줘서 네. 집사로 부추기는데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일종의 뭐 이렇게 세금 제도를 풀어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공간에 있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하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다시 또 지금 영끌해가지고 또 난리 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워워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9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차 시행되면서 유동성 줄어들 게 거의 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에 거의 정점으로 가듯이 네.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버튼 누를 거는 많이 있네요. 네.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침체기가 아니니까 버튼 누르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그런 버튼 눌렀다가는 뭐 네.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집값은 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중국 부동산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PIR이 뭐
50배도 넘는 지역이 막 엄청 많아서 네네. 우리나라 아직 그거보다 훨씬 낮으니까 네. 우리도 중국식으로 가면은 또 과거 1번 89년, 90년, 91년 식으로 가면은 네. 버튼 몇 개 더 눌러주면은 네. 더 보낼 수 있는 거네. 가격을 그렇죠. 지금보다 네. 2배까지도 보낼 수 있겠어요. 느낌적으로. 2배. 아 진짜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 투자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수 집은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 주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빌려서 살든 네. 내 돈으로 사서 살든. 네. 자, 그런데 이 주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모두가 그나마 좀 살려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과도할 정도로 고평가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돈만 사서 올리면 상관은 없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사서 여기서 2배 올라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남의 돈 부채를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2배 올리면은 그 사람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피해가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역전세나 나고 네. 부동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폭락을 해가지고 네. 그 난리가 났는데 뭐 전세 사기가 의도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세값이 하도 떨어져서 전세 사기범이 된 사람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러면 무슨 경제 충격이 있었냐?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많았어요? 없었죠. 어떻게 보면 매매가나 전세가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22년 하반기에 네네네. 거의 없었는데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본 게임은 9월달, 10월달부터가 저는 진짜 본 게임이다. 신생아론이 마감이 되는 효과가 마감이 되는 시점. 그다음에 제어책으로는 DSR 2차가 그렇죠. 시행되는 그 시점.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미분양이 증가를 PF 문제가 지금 네. 22년, 2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네. 미분양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더 증가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부동산 PF 문제까지 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네. 경기 네. 조금 경기도한테 미안하면 경기 빼고 서울은 네.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서울만 죽고, 네? 네, 서울이 죽고, 왜요? 네, 저는 일부, 왜냐면, 아까 미분양 거의 다 지방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미분양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건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은 이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야 미분양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 시장은 지금 안 좋은데, 이미 안 좋다. 네,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지역들이 있죠. 네,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뭐 충남 일부 지역, 네. 그 다음에 전북의 일부 지역, 네. 그 다음에 경북의 일부 지역, 경남의 일부 지역, 네. 그 다음에 광역시로는 울산, 대구 이런 지역들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그럼 대구가 저가 직접 봤으니까 집을 엄청 지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네. 진짜 큰일 난 건가 보죠? 지금 네. 대구가? 네.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근데 내년부터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아니 대구가 한때는 뭐 수성구 이런 데는 서울 집값만큼 비싸다 네. 이랬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나 보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거 한번 대구에 이사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궁금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요게 이제 대구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출을 껴서 대구에 지금 아파트를 샀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네네.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 네. 사람들의 소득, 네. 주택 가격 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85년 많이 떨어졌죠. 2015년 수준이면 상당히 낮은 예,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요. 85면은 2015년 4월달 수준입니다. 그때는 집값이 아주 안 좋았을 네.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까지 봐도 최저 밸류에이션 72 정도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진짜 이제는 거품이 한 10% 정도밖에 없다. 네. 가서 물어보고 싶네. 가격이 네. 얼마나 그래서 떨어졌는지. 대구에 계신 분들은 네. 내년부터는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구가 엄청난 폭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입주 폭탄인데 네. 이 입주 폭탄이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없네요. 없잖아요. 공급이 엄청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래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가보니까 아파트 네. 성이에요. 아파트 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공급은 이런 입주 물량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수요를 어떻게 측정할 거라냐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구입 부담 지수나 그 지역의 PIR이나 네, 네. ROI나 이런 것들을 네. 저희 개발팀에서 만든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바로 이제 요 ROI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의 많은 부동산 개인들과 기업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냐? 바로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이미 시장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저금리를 시절에 그런 부동산 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저는 모든 투자에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씩 줍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바람이 많이 불까요? 절대 안 되죠. 아니죠. 다 예금 그쵸. 박아놓죠. 그럼요. 인플레가 막 미친 듯이 크지 않는 한은.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예금 이자가 왜 절대 권력자냐면 여기는 리스크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확정적으로 이자를 주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5% 줍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몇 %의 이자가 월세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높게 나와야죠. 그렇죠. 최소. 자,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ROI 차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대구의 월세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은행의 예금 이자입니다. 근데 예금 이자가 지금 월세 수익률보다 더 높은 네.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2022년 초중반을 기점으로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금리, 역마진이네.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요 초록색, 즉 은행의 이자보다 요 파란색보다 빨간색 월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빨간색이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자가.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게다가 이거는 예금 금리인데 대출 금리 한 단계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전국 꼴등이 누구냐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의 네.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월세가 가격이 비싸니까 월세가로 얼마 안 나온다. 그렇죠. 10억 아파트 해봐야 네. 뭐 1,200만 원 나오면 그렇죠. 1.2%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세가 누가 제일 세요? 서울이 제일 세죠. 네, 제일 높죠. 세죠. 네. 근데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월세 수익 대비해서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서울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밸류에이션상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직 부동산을 광분하냐. 부동산 PF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게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이게 다 물려 있잖아요. 네네네. 자칫하면 이런 기업들이 다 큰일이 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특단적인 정책으로 23년, 24년 지금 군부를 떼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좋게 만든 건데 네. 이거를 대세 상승 3년, 4년, 5년 올라갈 거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 정책적으로 잘하려면 네. 집값이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좋은데 힘든가 보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살살살 올라오니까 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냥 버텨주면 네.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부채 문제가 생기니 부실 문제가 생겨서 금융 위험이 있다면 네.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네. 사실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어려운가 보네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는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너무 심하게 오르지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저는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좀 이거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지금은 이미 집값이 떨어진 대구를 비롯한 지방 쪽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데미지는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데미지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세요. 내년부터는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하는 지방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대구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P가 났겠는데요? 말씀으로 따져보면 신축이 네, 많이 났죠.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P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럼요.
실제로 분양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은. 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메리트 있는 적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서울은 뭐 당연히 분양가 이상으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서 네.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 더 위험하다. 네. 향후에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비싼 동네일수록 더 위험한 거네. 비싼 동네일수록 지금 더 위험한 거죠. 근데 그 하나 갑자기 궁금한 건 초고가 집들은 오히려 상관없지 이거는 않으세요? 이거는 다른 시장이에요. 리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시장, 이 시장은 완전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에서 200억 사이 이상. 맞습니다. 네, 그 이상 되는. 네. 근데 왜 그 시장은 그러냐? 네. 이것도 데이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자산의 양극화가 정말로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서울의 지금 아파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부자들이 살만한 대형 평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럭셔리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렇게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나는 아파트. 네. 이거는 맞아요.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자산을 쌓아오신 분들은 네. 가격에 상관없이 나 입주할래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 용산구에 보니까는 가격이 200억, 300억 네. 이런 아파트가 턱턱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네.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상황. 네,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시장이니까. 네, 그거는 뭐 가격 산정이라는 게 사실 밸류에이션 산정이라는 게 네.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희소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 어디 살아, 나 뭐 어디 아파트 살아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계급처럼 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급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런 분들은 나는 여기 살아라는 걸 그렇죠. 드러내고 싶어 한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서울은 어느 지역이 부담이 되고 어느 지역은 괜찮고 아까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외곽의 주거가 많은 지역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금천, 노원, 도봉 네. 뭐 이런 쪽이. 네. 그럼 아직은 여기는 다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위험한 걸까요? 앞으로도 위험하죠. 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떨어진 노도강을 한번 데이터를 네네, 볼게요. 네. 자, 이제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노도강의 지금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졌네. 네, 지금 220에 네, 226에서 162까지 떨어진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싸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너무 비싸죠. 이거를 제가 좀 장기 시계열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008년보다 더 비싸네. 네. 더 비쌌었네요. 네, 2008년보다 훨씬 더 비쌌었죠. 네. 네. 근데 그때- 지금 어.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평균보다 훨씬 높은 네, 수준이에요. 훨씬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이 역대급 불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장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이벤트 때문에 네.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도 못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 가격 2021년, 22년에 고점 찍었던 이 아파트 가격을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 주식도 네. 매입을 했다가 네. 어떤 종목을 샀는데 고점 그 잔고가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네. 고점의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누구나 사-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는 네, 어쩔 수 맞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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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그럼 앞으로 어느 동네가 좀 기대를 좀 저는 또 기회는 다시 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부동산 대세 하락은 있을 수 없다. 한 번에 하락이나 폭락이 있을지라도 다시 또 올라갈 네. 거라고 좀 보는데 영유아 요 인구수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 요 X축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네. 5세 미만의 아이들. 자, 어디가 제일 많죠? 송파구가 제일 송파구입니다. 많네요. 네. 그 다음 어디예요?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네. 예, 이런 데가 지금 의외로 이 동네가 네. 강남 송파가 오히려 애가 많다고요? 네. 신기하네. 예. 자, 그 다음에 요 Y축. 네. 이거는 가입 여성 인구수입니다. 20세에서 40세. 네. 어디가 제일 많아요? 또 역시나 송파구네. 송파구. 그 다음 관악구, 네. 강서구, 네. 강남구, 강동구. 근데 어린아이도 많고 가입 여성도 많은 지역은 딱 요 4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 4개 중에 강남구, 송파구, 강동 요 3개가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서울의 중심은 이 강남, 송파, 강동 이쪽이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중구 아마 저거 종로구 정도로 느껴지는데 아예 네. 젊은 분들이 안 사는 네, 거예요. 없죠. 거의 맞네요. 종로구나. 종로, 중구가 맞네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주거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거 자체도 없고. 네, 주거 자체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뭐 그 회사는 많고 네. 뭐 문화 그 하는 곳은 많지만 네. 주거가 없는 지역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집을 내가 한다. 네네네. 뭐 내가 뭐 어린이 관련 병원을 한다. 네. 뭐 이런 거. 또 네. 내가 산부인과 한다. 만약에 저라면 송파구 가서 저는 산부인과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는 강동, 송파, 강남, 네. 강서 네. 이런 쪽 지역이 네. 상대적으로 좀 좀 유망해 보이고 네. 좀 오래된 동네인 서울 중앙에 있는 용산, 중구, 네. 종로 네. 이런 데는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나요? 부동산 가격도? 아무래도 아니 이제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많고 가입 여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앞으로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정말 부동산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걸 보니까. 네. 저는 여기 저희 사무실이 종로 중앙에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광화문 한복판에.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이쪽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살려면 이런 데 살아야지 이랬는데 이걸 데이터를 보니까 집값이 절대 안 오를 지역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쪽 지역도 되게 네. 왜냐면 여기는 일자리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일자리는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현재 이 집값 흐름은 네. 올해 4, 4분기에 네. 판이 새롭게 바뀌는지 여부를 네.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꺾이면 22년도에 재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22년도에 재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구나. 네. 그럼 또 다른 무슨 특례 보금자리로 또 당연히 아마도 그때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내년도쯤에 어떤 또 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사실은 기다려서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패턴을 이게 돌아다 보면은 거의 패턴이 유사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부양 정책을 하는 거고 부양 정책의 강도도 점점점 강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마 하락이 오게 되면은 네. 저는 22년 하락장보다 서울은 훨씬 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지방은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네. 거품이 너무나도 많은 서울은 아마 이번에 충격이 오게 되면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좀 오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상업용에도 거품이 너무 많아요. 상업용요? 상업용, 건물. 아니 지금 뭐 저기 서울 어디 앞서 있었던 강서구 가보면은 네. 지식산업센터가 비어가지고 이미 초토화됐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상업용이 그게 많다고요? 거품이? 거품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도 여전히 이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바뀐 이거를 전혀 감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200억짜리 건물을 내가 50% 정도의 대출 껴서 샀다고 좀 볼게요. 네, 네. 그러면 대출 이자만 얼마 이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물론 네네. 신용이 좋고 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법인 명의로 산다고 하면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 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4% 한 4.3, 4.4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근데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률이요. 2.5%도 안 되게 지금 가격이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 상업용은 그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근데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소식이 있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건물들 네. 80%, 네. 90% 폭락.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찌됐건 지금 2020년과 21년에 영끌에서 산 건물주들이 많다 보니까 네. 힘들지만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점점점 저는 상황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데이터를 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경매 지금 통계를 좀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를 보잖아요. 네. 아파트는 별로 크게 안 늘었어요. 아파트는. 늘었네요, 그래도. 예, 늘었죠. 네. 예, 늘었는데 네. 자, 건물을 보시면 상업용 보시면
상업용 확실하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점점점 지금 상업용 건물 관련한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고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시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씩 조금 이전보다 조금 매력적이게 가격이 좀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저금리 때 영끌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한 달이 너무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은 너무 안 나와. 결국은 이것들은 시장에 경매나 매물로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상업용은 뭐 확실하겠죠. 네. 리턴이 없으면 딱 결단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주거용은 내가 살면서 맞아요. 주거라는 복지라고 표현해. 주거의 효용 가치를 내가 가지니까 네. 다른 효용을 죽이고 이거를 버티면서 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상업은 절대 그게 아니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어.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코로나 시기에 네. 15억 이상 아파트, 2020년과 21년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네네. 고금리 충격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이외 나머지 시장들, 그리고 건물 시장, 이런 데는 특히나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 많이 깨서 사신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회가 많이 오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고 24, 25, 26년은 경매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특히 이제 아마 내년부터가 아마 엄청난 내년 중순 이후에서는 엄청난 경매 물건이 쏟아지게 될 거다. 네. 네, 관심 많이 두시고 네.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상승 다가오니까 네. 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 부동산과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주긴 합니까? 영향 주긴 하죠. 별로 왜냐면 없을 이런 것 거 같은데. 왜냐면 네. 자 건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집도 갖고 있다? 당연히 집도 있죠. 네. 네. 근데 집은 내가 대출 껴서 안 사서 괜찮은데 내가 네. 건물로 샀어요. 건물 웬만하면 안 팔고 싶겠죠. 네네. 그럼 대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떻게든 메꿔서 이거를 내가 내 건물이 안 날아가게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향들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부동산이 뭐 2011년, 12년 조금 어려운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버틴 사람이 위너였으니까 네. 이번에도 버티면 위너라는 생각이 강하겠네요. 그럼요. 힘든 과정, 옛날에도 힘들었다. 네. 잘 이빨 꽉 맞아요. 물고 참아보자. 그렇죠. 이런 게 있겠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역사상 너무 많은 거품이 있었던 상태로 조금 빠진 상태고 여전히 거품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가 2010년대, 2000년대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 너무 다르죠. 예. 그러니까 2010년대 초중반에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게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은 네. 예, 앞으로의 시대에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냥 거의 폰지 게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인구의 영향이 한 언제부터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피크아웃 치고 이제 좀 힘들어지는 국면은 저는 2035년에서 2040년 어느 즈음. 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은 인구수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세대수는 여전히 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미 일부 지역은 세대수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네. 2035년에서 2040년 어느 즈음이 되면은 세대수마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네. 작년부터 20만대 초반이고 네. 애를 그렇게 놓고 아, 있으니까 그럼요. 과거보다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났으니 맞아요. 얘들이 이제 20살 가까워지는 그때쯤부터 네. 문제가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열매를 걷어서 이렇게 성과를 내가 거둘 때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새싹들을 잘 또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미래의 가수요까지 싹 다 끌어다가 사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아, 미래 먹거리까지 지금 다 땡겨 먹었다. 그렇죠. 다 땡겨 먹었죠. 다 땡겨 먹었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누가 다 먹을 거냐? 지금 집을 못 사는 다주택자들, 현금 갖고 있는 이분들이 또 저는 나중에 아마 다 또 쓸어갈 것 같아요. 다주택 중에 현금 보유 있고 자산을 쌓아 놓으신 분들이 네. 지금 열심히 힘들게 샀던 사람들이 못 버티고 물건을 내놓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네. 수집해 간다? 네. 아. 네.
그게 이제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네. 예. 아, 이분들이 기다렸다가 예. 한 5년 정도 이후에 가격이 후룩 떨어지면 예. 오케이 하면서 다 걷어간단 네, 말이죠. 저는 5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고 이제 한 1년 반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죠. 22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라 경제가 문제가 될 수 네,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보니까는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네. 그 일반인들의 경우는 꽤 되기 때문에 한 30% 빠지면 금융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이것만 보고 또 불나방처럼 지금 달려드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이것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막상 서민들도 힘들게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책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도 딱 5년 혜택 받는 거거든요. 5년 혜택 받는 거. 5년 지나면 다시 원래 금리대로 돌아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40년씩 연끌해서 대출 받잖아요. 네. 40년씩. 네네. 과연 40년 뒤에 물론 그 전에 파시겠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2035년이나 40년이 될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탈출은 지능 순서대로 될 거다. 라는 아마 이런 말도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이민 데이터를 보면은 네. 한국이 부자들이 빠져 이민하는 네 번째 나라예요. 네. 네 번째. 네. 그 인구수 대비해서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지금 이민을 가장 네. 많이들 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지금 이런 지금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네.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네. 그리고 아마 뭐 내년 어느 즈음에는 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될 거지만 1년 만에? 네, 한 2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는 저는 22년 하반기처럼 이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데이터가 있고 밸류에이션을 잘 보시고 네. 그때도 또 내 집 마련 잘 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약간 투자 개념을 하실 거면 결국 월세 수익률과 예금 이자율 따져서 네. 돈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금융 그 투자하듯이 네. 부동산도 그렇게 그런 관점을 좀 가져봐라. 그럼요. 아, 네. 네, 언제까지 뭐 계속 오르고 뭐 자고 나면 오르고 이런 일은 이제 쉽지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상황들이 매우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딱 모셨는데 딱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의 해안을 또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리치고도 여러분 필요하실 때 열어보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대표 우리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가이드 주신 김기원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